1983년 4월 26일 오전 7시 50분, 서울시 중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료진이 그를 중환자실로 급하게 옮기지만 결국 사망하고 마는데요. 병원에 있던 사람이 사망한 건 사실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남성은 교통사고로 어깨 골절이 있던 상황이었고 심지어 치료가 잘 돼서 빠르게 회복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남성이 급사한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나 타살이라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이런 문제로 한바탕 이 병원이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자칫 범인의 정체가 흐릿해질 뻔했지만 결국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실제 사건, 사고와 영화 줄거리를 듣기 편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사건, 사고, 미스테리,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자는 1946년생, 당시 나이 37세였던 연모 씨였습니다. 1983년 4월 26일 그가 병실에서 갑자기 몸을 뒤틀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데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눈동자도 돌아가 있었습니다. 함께 병실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그를 살피고 그의 아내는 의료진을 호출하는데요. 의료진이 와서 환자의 상태를 보더니 그를 급히 중환자실로 데려가지만 옮겨지는 도중에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어요. 입원 중이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빠르게 나아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염 씨가 사망하기 한 달 반 전인 3월 12일 그는 대림동 시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양쪽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지만 치료도 잘 받고 잘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염 씨가 곧 퇴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쎄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염 씨가 죽기 전에 목이 말라서 우유를 하나 마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우유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우유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리고 이 우유를 누가 준 것인가? 조사 결과 이 우유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타살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이 우유를 병실에 갖다 놓은 건 염 씨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리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염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도 뭔가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아들이 누군가의 범행에 이용된 거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경찰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고 그의 아들에게 이 우유 누가 준 거니? 라고 묻는데 다행히 아들은 우유를 준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떤 20대 여자가 이거 아버지 갖다 드려 하면서 우유 5개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묻자 나는 너희 아버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처제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그 관계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했고 잠깐 만나본 그 여자의 외모나 나이대 또 서울말씨를 쓰고 있었다라는 등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염 씨가 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됐던 교통사고, 그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측과 관련된 인물이 피해자인 염 씨에게 이 수상한 우유를 아들을 통해서 일부러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염 씨와 염 씨를 친 버스기사 측은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갈등이 조금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금 문제 때문에 가해자가 자기 처제를 시켜서 또 그 처제는 염 씨의 아들을 시켜서 이 청산가리가 든 우유를 염 씨에게 먹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건 사고 스토리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면 언뜻 들어도 이거는 좀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떤 범인이 그렇게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대놓고 범행을 하겠으며 피해자가 될 사람의 최측근에게 그게 아무리 어린 아들일지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자기 정체를 알려주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었기에 경찰은 그 처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굳이 염 씨를 살해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지어 알리바이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누구의 짓인 걸까요? 사실 이 병원에서는 이 시기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건지 출처가 불분명한 수상한 음료수들이 병원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었어요. 염 씨가 죽기 전 미수에 그쳤던 사건도 2건이나 발생을 했었는데요. 염 씨의 사망 열흘 전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남성 환자를 간병하고 있던 그의 누나에게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그쪽 동생분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요. 병실 환자들이랑 나눠 드시라고 간호사실 건너편 빨래통에 요구르트 한 10대병 가져다 놨으니까 갖다 드세요. 환자의 누나는 전화해서 들은 대로 나가서 요구르트를 가져왔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권한 후에 자기도 하나를 마시는데 입에 넣자마자 그냥 바로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농약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났대요. 다행히 바로 뱉어냈고 물로 헹구어내서 큰 화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간호사들이 약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음료수 몇 개를 발견해서 버리기도 하고 병원 주방 조리대와 의자 밑에서 이상한 물질이 든 10여 개의 유산균 음료수, 또 27개의 우유 봉지가 환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 병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소문도 돌고요. 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겠죠. 병원 복도에는 누구든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의료진에게 가져오시라라는 안내문이 붙기도 하고 또 이런 안내 방송도 나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병원에 있기 무섭다면서 병원을 옮기는 환자들도 발생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무렵 강동 카바레 사건도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카바레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독극물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진 사건입니다. 이 강동 카바레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 먹고 아무나 죽어라 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었는데요. 이 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도 혹시나 비슷한 형태의 사건일까요? 염 씨가 사망한 날 밤에는 병원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이 범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도 발견이 됩니다. 억울하게 희생들을 당하셔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게 죄입니다. 앞으로 20명을 더 희생시킬 거니까 빨리들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오. 이걸 보고 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원하고 있던 사람도 당장 나가고 싶어지겠죠. 이 쪽지까지 발견이 되면서 경찰은 아마도 이 병원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병원 영업을 방해하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이 병원에서 해고된 사람이나 의료사고 피해자 등을 체크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무렵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을 향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거였어요. 숨진 염 씨와 같은 입원실을 썼던 환자의 가족들과 그 주변인들을 취재해보니까 입을 모아서 염 씨의 아내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흉흉한 분위기 속에 환자들 사이에서 부풀려진 말일 수도 있었기에 신중하게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였는데요. 경찰은 염 씨의 가족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염 씨와 그의 아내는 한 종교단체 신도로부터 서로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골수염을 앓아서 이 골반에 불편함이 있어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이 염 씨의 아내 김 씨가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양품점도 하고 화장품 가게도 하면서 남편과 2 아들을 먹여 살렸다고 해요. 당시에 이웃 상인들은 평소에 염 씨가 지 아내 속옷까지 빨아주고 밥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면서 그가 불쌍하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상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남편 염 씨가 빨래하고 밥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아내 김 씨가 빚 걱정도 상당히 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염 씨의 병실로 빚쟁이들이 찾아온 적도 있고 이 일로 온 병동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크게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아내 김 씨가 신대방동에 화장품 대리점을 차릴 때 친정오빠의 토지를 담보로 썼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오빠로부터 담보물 해제를 독촉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평소에 진 빚도 어마어마해서 계속 돈 때문에 시달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꽤 좋았던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잦아졌던 거고요. 결정적으로 아내 김 씨가 남편 염 씨 앞으로 든 보험금 얘기도 자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내 김 씨는 그가 사망하기 2달 전 남편 앞으로 2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는데요. 수령이는 염 씨의 아내 자신이었어요. 보험 계약자가 병으로 사망하면 5배, 재해로 사망하면 3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최대 6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돈이 없어서 쪼들리고 있는 상황에도 1년치 보험료 27만 3,400원을 선납했어요. 아내 김 씨는 남편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사고가 난 지 10일 만에 보험사에 서너 번 정도 전화를 걸어서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 탈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보험사 측에서는 2 눈이 멀거나 2 팔, 2 다리를 못 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교통사고 건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염 씨의 아내 김 씨가 이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남편을 지금의 병원으로 옮겼다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또한 빚 독촉에 계속 시달리자 저기 곧 보험금이 제가 크게 나올 건데 그 돈 나오면 그때 빚 다 갚을게요 라고 말했던 정황도 포착됐어요. 자, 이 정도면 김 씨를 놔두고 왜 다른 포인트로 조사를 하고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나 이 김 씨가 의심스럽죠. 지금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에 장애인 남편이 교통사고까지 당했고 지금 남편에게는 6천만 원까지 탈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아마 강동 카바레 사건을 보고 모방범죄를 한 게 아닌가. 사건은 점점 이런 식으로 줄기가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진술이 나오는데요. 염 씨가 사망하던 날 병실에서 자고 있는데 염 씨의 침대가 삐걱삐걱거려서 보니까 그가 막 이렇게 몸을 뒤틀면서 컥컥컥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해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막 벽을 긁고 벽에 달린 달력을 치고 막 그랬는데 아내 김 씨가 불도 켜지 않고 남편한테 소리 내지 말라라고 하며 그를 말리면서 막 이렇게 몸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깨고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아내가 그제서야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무래도 의사를 불러와야겠다 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아내 김 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있을 때는 막 너무 흑흑흑 이렇게 서글프게 울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바로 눈물 싹 닦고 정색을 하고 냉랭한 표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네가 기자냐라는 책을 참고했는데요. 당시 기자로 근무하던 정재용 씨는 염 씨의 아내가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를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취재하며 경찰의 발표가 나기도 전에 아내가 범인이겠구나 이걸 먼저 알았다고 해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염 씨의 아내 김 씨의 화장품 가게에 종업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금은 세공을 집에서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가 세공을 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아주 묽게 희석해 놓았었는데 이 종업원이 그걸 모르고 마셔버렸다가 한 달간 입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염 씨의 아내 김 씨한테 해줬는데 청산가리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그냥 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는 이 종업원의 말에 김 씨가 굉장한 호기심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뭔가 이상한 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아까 맨 처음에 아들이 이 우유를 준 게 자기도 모르는 젊은 여자였다고.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염 씨와 교통사고를 낸 남자의 처제라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경찰은 이 독이 든 우유를 건넨 사람을 본 유일한 증인인 그 아들도 다시 조사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들은 여전히 아주 똑같이 병원 복도에서 만난 20대 여자가 아버지 갖다 드리라면서 우유 5개를 줬어요. 라고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어떤 대사를 외우듯이 어디서 연습을 해온 듯이 되게 기계적이고 정리가 너무 딱딱돼 있고 몇 번을 물어봐도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경찰은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녀석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겠니?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구슬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모두 고백합니다. 사실 자기가 했던 진술은 모두 엄마가 짜준 대로 연습을 했던 것이고 그날 우유를 준 건 바로 엄마였다고. 심지어 이 아들은 아빠에게 우유를 건네줄 때 그게 아빠를 죽게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면서 막 거부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 김 씨는 이거 아버지랑 상의를 한 일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빚도 갚고 잘 살아보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아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이 건넨 우유를 마시고 힘겹게 세상을 떠나는 동안 이 아들은 침대 아래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고 해요. 염 씨의 아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아들이 다 털어놨습니다. 모든 사실을 자백하세요. 라고 압박하는데 그래도 김 씨는 부인합니다. 결국 경찰은 그렇다면 아들과 대면시켜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리며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게 다 남편의 계획이었다고 진술해요. 자기는 막 말렸었는데 남편이 나 하나 죽으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 두 아들도 떳떳하게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나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이 다리로 사회에 나가봐야 재구실 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오히려 자신을 설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처음에는 남편을 자기도 말렸지만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역시나 우리 남편은 생각이 깊은 분이라고 느꼈다라는 발언을 기자에게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게 또 있죠. 이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병원에 놓고 이걸 마치 강동 카바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해치려고 한 범인이 있는 것 같이 꾸며놨잖아요. 또 미수에 그쳤던 두 번의 사건, 어찌 보면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두 번에 걸친 예행 연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자기 남편이 죽더라도 그냥 그 병원의 환자가 희생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자기한테 화살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망한 염 씨의 어머니, 즉 김 씨의 시어머니는 내가 매일같이 문병을 갈 때마다 병세도 정말 좋아지고 있었고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퍽 명랑한 표정이었던 아들이 먼저 죽여달라고 제의했다는 이 며느리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내 김 씨는 6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작 청산염 구입비 2,500원, 우유값,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 값을 지불하고 이런 무서운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아들까지 이용해가면서요. 김 씨는 나중에는 심지어 남편이 스스로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요청한 거면 보험금을 탈 수 없지 않냐. 그냥 나 혼자 죽인 걸로 해달라라고 사정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자기 형량이 더 무거워질 텐데도 보험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은 아들들을 위한 마지막 모정 내지는 책임감 같은 거였을까요?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지긴 했지만요. 경찰은 그녀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사용하다 남은 청산염 875g과 농약 고체 청산염을 가루로 만드는 데 사용한 쇠망치 주사기를 비롯해서 우유 구입처 등에 관한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에게 독을 먹이고 아들까지 범주에 끌어들인 이 아내에게 촉탁살인의 명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이 됐지만 죄질이 너무 나빠서 15년이라는 형량이 나온 거라고 해요.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아들까지 아버지를 살해하는 공범으로 가담케 한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더욱 큰 죄를 범한 것이라며 아내를 질타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지금쯤 출소를 했을 거고 그 아들은 이후에 시립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엄마와 아들들 모두 죄를 뉘우치고 그저 평범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